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꼽으라면 결혼일 거예요. 물론 결혼해서 낳은 제 아들이 저에겐 이 세상 가장 큰 보물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지만 그와 별개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후회만 남거든요. 특히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배신을 당하면서 그 인간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증오하게 됐어요. 그 인간 생각하면 불쑥불쑥 열이 솟구치는데 그 화를 달랠 겸 여기서 제 마음 좀 풀고 가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한없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에도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라 그런 순수함에 끌려 결혼까지 했었던 건데 그랬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과 시댁의 형편이 많이 달랐거든요. 남편은 어렵게 자란 편이었고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죠. 그런 환경 때문에 욕심부리지 못했던 건지 그전까진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잘 하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돈에 큰 욕심이 없었던 저는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었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괜히 무리하길 바라지 않던 저는 그런 남편을 극구 만류했고 처음엔 남편도 제 말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사업 생각을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남편이 저 몰래 혼자 사업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려서 말이죠. 저를 속인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다행히도 제 우려와 달리 남편의 사업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이 잘 풀리자 제게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운이 따라줬던 건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며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저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고 반대를 괜히 했나 싶어 머쓱해졌죠. 어쨌든 남편은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됐고 그 일은 남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잘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전보다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며 자신감을 얻은 듯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면 남편이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잘 되는 사업만 했으면 됐을 텐데 사업이 잘 돼가자 남편은 다른 욕심이 생기는지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을 더 빌려 다른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첫 사업이 성공하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남편은 호기롭게 새 사업을 벌렸지만 안타깝게도 운은 2번이나 따라주진 않았어요. 결국 이번엔 쉽지 않았던 사업으로 남편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일로 큰 타격을 입진 않았어요. 이전에 하던 사업이 여전히 잘 되고 있었기에 남편이 새로운 사업에 미련만 버리면 기존의 사업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집착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고 계속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집념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날려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허세도 심하지 않고 돈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던 남편이었는데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뒤로는 갑자기 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성공을 거뒀다가 다시 사업으로 큰 돈을 잃어서 그런 건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바라며 매일 복권을 사고 심지어는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월급으로 만족하고 큰 욕심 바라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큰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애초에 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면 늘 술을 찾았고 언젠가부터는 술주정까지 부리며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는 혼자 가장 노릇을 하랴 남편의 술주정을 견디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천성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보려 했죠. 심지어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남편을 재구실하게 만들겠다며 가게까지 차려주셨지만 사업하며 큰 돈을 만졌던 과거의 영광 때문인지 남편은 좀처럼 장사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가게까지 차려주셨으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장사할 시간이 사라지고 일도 돕지 않고 나 혼자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나 지금도 너무 힘들어. 근데 당신이 자꾸 이러면 어떡해? 아니, 마음에 안 잡히는 걸 어떡하라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던 사람인데 겨우 여기서 몇만 원 벌겠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겠어? 이렇게 해봐야 월에 얼마나 버는데. 그 돈 벌 바엔 차라리 도박에 거는 게 낫겠다. 내가 진짜 돈 벌어 올 거라니까. 도박 좀 그만해. 당신 정말 왜 그래? 겸손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가게 일도 뒷전에 한탕을 노리겠다며 여전히 도박장을 드나들던 남편은 계속 밖으로 돌며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든 사위를 일으켜보려 계속 도움을 주시던 엄마도 그 후로는 일절 사위에게 도움은 없다며 아예 손을 끊어버리셨죠. 대신 제게 생활비를 주시거나 제게 직접 도와주셨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에게 불만을 가지며 제게 그 불평불만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댈 곳이 저희 엄마밖에 없었던 남편은 저희 엄마 앞에서만 가식을 떨며 잘 보이려 애를 썼죠. 그런 남편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를 뵐 낯도 없었고 매번 남편 뒤치다꺼리를 하며 저 혼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자식까지 있었기에 남편과는 차마 헤어질 생각도 못하고 정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던 중 저는 뭔가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저희에게 숨기는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걱정됐던 저는 결국 엄마가 홀로 암투병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늘 당당하시고 사내 대장부처럼 사셨던 엄마시다 보니 자신의 병환이 알려지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싶어 저희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혼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저희에게 말도 없이 혼자 그 힘든 암투병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던 저는 괜히 엄마에게 화를 냈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주시며 괜찮다는 말씀뿐이셨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프면 말을 해야지. 어쩌자고 혼자 버티고 있었어. 엄마가 혼자야? 자식이 있으면서 대체 왜 그래? 나 이렇게 불효녀 만드니까 좋아? 괜찮어. 그리 걱정할 일 아니래도.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겨우 암이 무섭겠니? 나 혼자서도 충분한 일을 뭐 큰일이라고 너까지 걱정시켜. 엄만 괜찮으니까 너는 너희 식구들 걱정이나 해라. 엄마는 별일 아니라고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암이 꽤 진행된 상태라는 말에 저는 당연히 엄마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됐던 저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을 지키면서 혼자서라도 엄마를 도우려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을 저 혼자 소갈이하면서 엄마의 암 치료도 가족들 몰래 돕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암 치료는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걱정 하나가 줄어드니 다른 하나가 솟아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또 다른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모의 치매 소식이었죠. 이 치매 환자를 시골집에 혼자 둘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시모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치매 걸린 시모를 집으로 데려오곤 정말 정신 하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픈 시모를 돌보는 건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을 맡아서 관리했지만, 그렇다고 저도 며느리로서 마냥 손을 놓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친정엄마의 암 치료도 신경 써야 했으니 정신이 2배, 아니 3배, 4배로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와 시모가 아무 탈 없게 해달라 기도하고, 남편과 시모가 먹을 아침상 준비해 놓고 가게로 가서 장사를 하다 틈틈이 엄마는 잘 치료받고 있는지, 엄마 면역을 높이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좋은 운동법과 음식은 무엇인지 찾았죠. 그러다 가끔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고, 남편과 시모가 점심은 잘 챙겨 먹었는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하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면 친정엄마 집에 갔다가 몸 상태나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저녁상을 차려야 했죠. 밀린 집안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못해줬던 신경을 써줘야 했고, 치매에 걸린 시모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시계를 보면 밤 12시 1시가 되어 있었죠. 그제야 잠자리에 들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 어제 했던 생활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짧아도 너무 짧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너무 정신이 없으면 힘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다 싶으면 다음 해야 할 일이 떠올랐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남편놈과 시모라는 년이 괘씸하게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전에 병원 검진이 있던 친정엄마와 병원을 갔다 온 뒤 가게로 향하던 저는 그날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차렸던 아침상이 생각났어요. 보통 아침에 차린 상에서 한두 가지 반찬을 더해 남편과 시모가 점심밥을 먹기 때문에 부실하게 차린 밥상이 신경 쓰였습니다. 뭐든 잘 먹어야 일을 하든 사람을 돌보든 정신 놓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걸 이전 몇 달 동안 몸소 깨달았던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가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 현관문이 열려 있고 집 안쪽에서 남편의 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치매 걸린 시모가 집을 나갔거나 남편이 시모를 돌보다 너무 힘들어 감정이 폭발한 건 아닐까 싶었죠. 급한 마음에 신발도 벗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안방 너머 들리던 남편의 큰 목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곤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남편과 시모가 술에 취해 대화하는 이야기가 말이죠. 하하하, 우리 엄마 진짜 연기 잘하네. 나 가끔 시겁하는 거 알지? 엄마가 진짜 치매 걸린 건가 싶어서. 우리 엄마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해? 왜 젊을 때 배우를 안 했어? 배우했으면 진짜 잘 나갔겠구만. 시골에서 살면 그럴 기회가 있니? 그러게 엄마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배우했을 텐데. 근데 엄마가 소연이 걔 속인다고 연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배우들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다면서 연기를 하는지 알겠더라. 나도 연기하고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자괴감 느끼거든. 솔직히 맨정신으로 우악스럽게 밥 먹으면서 질질 흘리고 먹다가 갑자기 너나 걔한테 오빠 누나 이러고 뭐 아무 때나 바닥에 오줌 싸는 게 쉽겠니? 나도 내가 등신처럼 느껴져서 부끄럽지. 근데 그럴 때마다 네가 받을 그 건물하고 매달 들어오는 돈 이거 생각하면
의지가 다 잡아지더라. 배우들도 그러는 거야. 돈 생각하면 못할 연기나 일이 없다니까. 이런 거 보면 엄마도 이제 프로다, 프로. 근데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 아니, 뭐 어쨌거나 엄마가 고생하니까. 엄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고생하면 건물 내 앞으로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해. 아유, 우리 착한 아들.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그렇고 네 장모가 정말 네 앞으로 건물 주는 건 확실한 거니? 이러고 월세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건물을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장모가 내 앞으로 준다고 했어.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래도 자식도 아닌 사위한테 진짜 건물을 줄까? 엄마, 우리 장모 몰라? 성별이랑 외모만 여자지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시원시원하고 통 큰 사람이라니까. 말도 쉽게 안 뱉고 뱉은 말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확실히 들었어. 그리고 우리 장모 가진 건물 중에 별 볼 일 없는 건물 없어. 거기다 원래도 주겠다는 건물에서 내가 치매 걸린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아니까 제대로 챙겨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고생하면 딱 3개월만 미친 척하면 처갓댁 건물 우리 손에 넘어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 둘 다 고생 끝이야. 엄마도 시골 총구석의 김씨 할머니가 아니라 서울 사모님 김여사 되는 거고, 나도 그 빌어먹을 장모 마누라 눈치 볼 필요 없는 건물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이고, 우리 아들. 그 장모라는 년이랑 마누라한테 얼마나 당했으면 이렇게 일을 가러. 그래, 엄마가 힘들어도 우리 아들 위해서 잘 참을게. 아니, 꼭 참을게.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당한 게 많았으면. 내가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고생 많았어. 돈 좀 있다고 그년들이 얼마나 유세 부렸는지 알아? 장모라는 년은 날 사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머슴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도움은 쥐뿔도 주지 않아요. 옛말에 머슴짓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녀는 돈도 많으면서 나한테 해주는 건 요만큼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거잖아. 지 엄마가 그러니까 마누라 그년도 남편이 날 그렇게 무시하는 거고. 아니지, 예전에도 날 무시했는데 그 전까진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못했던 거지. 지금은 내가 쉬고 있다고 사람을 개무시하고 있고. 하여튼 두 년들 다 사람을 됨됨이가 아니라 돈이랑 능력으로만 판단하는 속물들이야. 그년들 옆에 있으면 누구든 피 말려 죽는다니까. 그래서 장인도 일찍 죽은 거잖아. 남편 잡아먹은 년들 딱 3개월만 기다려라. 건물 받고 장모년 뒤지면 그 집안도 끝이다, 끝.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치매에 걸린 줄로만 알았던 시모가 멀쩡하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시모와 대화를 나누며 나온 남편의 본심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투정 부리긴 해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도움 주고 신경 써준 것만 해도 남편이 평생토록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도움과 은혜였으니까요. 꼭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남편이 큰 성공을 이루게 되면 엄마에게 빌린 금전적인 도움은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20년 가까이 저희 친정엄마가 마음으로 신경 써준 건 쉽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천년만년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자식들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닌데,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생각은커녕 년으로 지칭하고 속물이라 부르고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못된 년이 된 건 전혀 상관없었지만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또 남편의 원하는 계획대로 순순히 따라가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모아 짜고서 저희 엄마에게 건물을 받고 저와 이혼한다는 계획을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계획을 짜기 전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와 친정엄마가 하는 통화도 엿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와 재산 관련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파주 한씨 아저씨한테 땅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 아저씨가 엄마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던데? 엄마가 내려와서 살 땅 좀 알아봐 달랬다고. 이제 엄마 치료 다 받아가니까 한 3, 4개월 후에 완치 판정 받으면 다 정리하고 내려가서 살려고. 우선은 네 할아버지 살던 집에서 지낼 건데 거긴 너무 낡았고 외진 곳이라 출판단지 근처에 새로 집 지어서 살려고 해. 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냥 서울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다 정리한다니? 뭘 정리한다는 거야? 재산. 이제 나 필요한 것만 두고 너희 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묵히는 꼴밖에 더 되니? 언젠간 줘야 하는 돈인데 조금 일찍 준다고 문제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했다고 엄마 재산을 벌써 받아. 엄마랑 아빠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펑펑 쓰고 써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나 나나 엄마한테 도움 받은 것만 해도 남들 유산 받은 것보다 더 받았어.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다 쓸 생각해. 내가 아프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는 아니라도 내 밑에서 고생한 값은 지금 계산해주는 게 맞다 싶어. 그래서 유산 물려줄 때도 너희 가족 몫으로 네 앞으로 또 신서방 앞으로 하나씩 해주려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신서방 앞으로까지 해? 그 사람 엄마한테 받은 돈만 해도 얼만데. 그리고 엄마도 알잖아. 그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재산 줘도 금방 뭐 사업이다 도박이다 한다고 돈이든 건물이든 다 날린다니까? 그냥 공동명의로 해서 나중에 연우 자식 낳고 손주 낳을 때까지 누구도 마음대로 못 건들게 하는 게 낫지. 신서방도 이제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다만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사람이 맥이 풀려서 여태 방황하는 것뿐이지. 내가 신서방 앞으로 건물 하나 주면 그거 관리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을 거고 주머니가 두둑해서 사람도 안정을 되찾을 거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든 장사든 뭘 하고자 할 거고. 또 신서방이 나한테 좋은 사위는 아니었지만 못하지도 않지 않았니? 그거야 엄마가 무섭고 엄마 없으면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개망난인 사위는 아니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너도 신서방에게 내가 건물 주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신서방이 그 건물 받고서 어떻게 하든 문제 삼지 마. 알겠지? 친정엄만 몸이 아프고 나서 마음도 많이 약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장사에 마음 붙이지 못하고 매일 빈둥거리는 사위가 어떤 식으로든 활력과 뭐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되찾길 바라셨는지 모르죠. 어쨌거나 엄만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를 사위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 먹겠다고 멀쩡한 시모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든 거였어요. 동정심을 유발하면 더 값나가는 건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또 그게 통하긴 통했습니다. 엄마는 자신도 아직 치료가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 치매 걸린 사돈을 무척이나 걱정하고 신경 쓰고 계셨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줄 건물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매번 사위와 사돈 걱정을 하는 거 보면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난 이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혼할 생각은 몇 번이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뜬 마음이라고 해서 접었어요. 자식 때문에 이혼 생각을 접은 적도 있고 저에게 남편 사업이 잘못된 데에 대한 죄책감을 지어 이혼 생각을 접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남편이 이혼을 선택할 만큼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정신을 차릴 거라는 미약한 희망이 있었기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 놈은 언제부터 쓰레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땐 이미 쓰레기였어요. 또 제가 붙잡고 있다간 되려 뒤통수를 맞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제가 찾아간 곳은 엄마가 있는 친정집이었어요. 아직 치료를 마치지 않은 엄마에게 이혼 얘기하는 건 자식으로 할 도리가 아니었지만 엄마가 남편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으니 먼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에게 찾아가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곤 큰 배신감을 느끼신 듯 보였죠. 워낙 감정 표현을 절제하시는 분이라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진 않으셨지만 엄마의 딸이었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에 그 사람과 이혼해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정 때문에 끌고 오다가 결국 엄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들었네. 나 그 인간하고 바로 갈라설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재산 주려고 준비하는 거 있으면 다 멈추고 그 사람이 엄마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알려줘.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엄마한테 받은 돈들 다 받아낼 거야.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까 알려줘. 정말 미안해, 엄마. 이혼하면 끝이니?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그러면 네 속은 풀리겠냐는 말이야. 나도 이렇게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데 평생 신서방 옆에서 있었던 너는 이혼하면 화가 다 풀리겠냐고. 네가 신서방 옆에서 고생한 세월만 봐도 10년 훌쩍 넘어. 사업 잘 될 때 잠깐 너 편하게 해준 거 빼고 그놈이 뭘 잘해줬어? 사업 잘 됐을 때도 돈으로 기분이나 냈지. 너나 연우에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사업 망하고는 과부도 아닌 네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 고생을 이혼 한 번으로, 돈 받는 거 한 번으로 끝내서 되겠냐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 솔직히 지금으로선 이혼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그 괘씸한 놈 아주 밑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게 만들어야지. 그놈 때문에 고생한 네 10몇 년의 시간, 내 10몇 년의 시간, 또 연우의 시간까지 합해서 한 30년 동안 못 일어서게 만들자. 아니,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 넌 오늘 그놈이랑 네 시엄마가 했던 말 못 들은 척해. 힘들더라도 이혼도 좀 참고 대신 이혼할 준비는 하고 있자. 그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놈과 네 시엄마한테 돌려줄 만큼 돌려주고 네 결혼에 마침표를 찍자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목표도 없었지만 우선 엄마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엄마가 복수를 하자고 하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 얘기를 듣고 저 혼자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껏 그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안 해도 될 고생하면서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됐으니까요. 아니, 힘들게 살아도 고생을 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이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 그리고 도리였는데 그걸 죄다 무시하고 사람 뒤통수 칠 계획을 세운 남편을 가만둬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처가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은 걸 뻔히 다 알면서 저에게 며느리 도리는 다 받고 시어머니 대접도 다 받은 시모가 아들을 말리긴커녕 합을 맞춰
저와 엄마를 속인 데에 대한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엄마와 저의 손바닥 안에서 두 사람을 가지고 놀았죠.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남편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일하러 나가고 아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방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모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와 함께 남편의 본심을 포착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문제는 그 증거를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도록 어떻게 합법적으로 취득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모 핑계를 대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과 시모 입장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 건 당연히 꺼려질 테니 제가 꾀를 써야 했어요. 엄마와의 통화를 남편이 궁금해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CCTV 설치는 오로지 남편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보, 집에 CCTV 설치할까? CCTV? 야,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냐? 그걸로 감시하게? 감시는 무슨 감시?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대비하자는 거지. 그리고 당신 편해지라고 설치하자는 거야. 당신 잠깐 요 앞에 나갈 일이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어머님 혼자 두기에 불안하지 않아? 나야 가게 일 때문에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기계 잘 몰라서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그러지. 나도 집안에 CCTV 있는 거 싫어. 나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러 CCTV를 설치하자는... 잠깐만. 요즘 CCTV는 목소리도 담기나? 세월이 변했으니 뭐 그 정도 기능은 있겠지?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대로 나한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야, 안 그래도 잠깐 편의점이나 슈퍼 갈 때 엄마 모시고 가려니 불편하고 뭐 집에 두자니 불안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좋겠네. 그럼 화장실 쪽 빼고 집안 다 보이게 설치하자. 뭐 집안 풍경, 집안 소리 다 확인할 수 있게. 물론 CCTV 설치 후에도 남편은 꽤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CCTV에 더 관심 없는 척, 다룰 줄 모르는 척을 했죠. 또 남편이 원하는 엄마 건물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러 흘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안심하게 만들어 놓으니 시모의 치매가 연기라는 것과 남편의 계획이 증거로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것만으론 모자란 것 같다며 남편에게 함정을 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도록 여자를 붙인 거죠. 물론 반신반의하며 붙였던 건데 이미 저희 친정 엄마에게 건물을 받고 저와는 이혼한 게 마음속으로 예정되어 있던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모와 병원이나 바람을 쐬고 오겠다면서 여자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모가 남편을 도운 거였어요. 그걸 알고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죠. 오히려 시모가 남편의 바람을 도와줘서 고마웠답니다. 이혼하는데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가면서도 계획적으로 복수를 했어요. 저는 엄마 핑계를 대면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오게 했죠. 여보, 혹시 돈 좀 있어? 돈?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있어도 당신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고 옆에 부자인 장모님도 있으면서. 아니, 엄마한테 필요한 돈이라 뭐 증여세... 아니, 그 세금 내야 할 게 있는데 웬만하면 재산 처분하지 않고 내려고 하시거든.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세금을 내신다고. 얼마나 필요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리고 세금도 세금인데 엄마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돈도 있으신가 봐. 뭐 나야 엄마 건물에 복잡한 내막을... 아니, 그 엄마가 그 건물 관련으론 골치를 썩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가능할까?
힘들긴 한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일인데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 돈 좀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면 아마 될 거야. 또 장모님이 계산 하나는 확실한 분이시잖아. 그럼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 내가 최대한 구해볼게. 장모님께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쭤봐. 원래 남편이었으면 의심했겠지만 이미 사전에 CCTV를 보면서 저와 엄마가 통화한 거짓 내용으로 그 돈이 증여를 하기 위한 세금과 묶인 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흔쾌히 그 돈을 빌려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빌려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고 남편에게선 돈 나올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절대 그냥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아주 적은 이율이라도 붙이고 차용증까지 쓰고 빌렸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말은즉 남편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말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빚더미에 오른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명훈아,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네 장모가 빌린 돈 못 주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우리도 차용증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차용증? 그러다 장모 그 여자가 삔또라도 상하면 어떡하려고? 엄마도 CCTV 내용 다 봤잖아. 재산 처분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니까. 우리 앞으로 나오는 세금도 해결하겠다고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차용증 얘기를 해? 그리고 말했잖아. 우리 장모년 싸가지가 없고 사람 무시를 해서 그렇지 시원시원하고 계산은 확실해. 그리고 그 돈도 어떻게 보면 그 장모년 덕분에 빌린 거야. 돈 빌려준 사람들이 날 뭘 보고 그 큰 돈을 빌려주겠어. 다들 장모 보고 빌려준 거지. 어쨌든 엄마는 걱정하지 말어. 내가 알아서 다 잘해가고 있어. 그렇게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남편에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와 이혼한 이후에 남편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 제 화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했죠. 그때 제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봐야 제 속이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복수는 엄마가 대신해줬습니다. 남편을 매일 집으로 불러다 수발들게 했죠. 여보 미안.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계속 당신을 부르시네. 아무리 사위가 의지된다고 해도 그렇지 불편할 사위 생각은 어떻게 요만큼도 안 하셔. 당신 많이 피곤하지? 밤낮도 없이 맨날 엄마 집으로 불려가고. 뭐 그만큼 날 의지하신다는 거니까 나야 좋지 뭐. 그나저나 장모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곁에 있는 것보다 전문 의료인들이 옆에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그게 병원에선 더 이상 엄마가 병원 치료 잘 못 믿으시잖아. 워낙 자기 고집도 있는 분이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얼른 가봐. 내가 어머님 보살피고 있을게. 그래.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은 항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에 힘이 없었어요. 그 모습과 엄마에게서 남편을 고생시킨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괴롭히는 사이 저는 시모를 괴롭혔습니다. 그때까지도 치매 걸린 척을 하고 있었으니 돌봐줄 아들이 없으면 제가 돌봐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시모든 남편이든 친정엄마에게 건물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제 앞에서 자기들 계획을 스스로 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치매 걸린 척을 하는 시모에게 나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했습니다. 진짜 밥을 입구녕까지 넣어주면 잘 받아먹을 것이지 뭘 이렇게 다 흘려? 하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진짜 이 노인네. 어머님, 계속 며느리 고생시킬 거예요? 자식이든 며느리든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아이 일찍 죽기라도 하지.
또 밥 좀 흘리지 말라니까. 진짜 이걸 콱. 이게 야. 야? 어머님? 야, 너 왜 그래? 우리 오빠 오면 다 잃을 거야. 나 때리려고 하지 마. 그럼 그렇지. 정신이 돌아오긴 무슨. 뉴스 보면 치매 걸린 사람이 난간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죽는다고 하는데 어머님 진짜 명줄도 기네요. 자식 잘 둬서 극진히 보살핌 받아 좋겠어요. 아니 정말 이걸 콱 어떻게 해버릴까? 오빠, 우리 오빠 어딨어? 오빠! 제가 시모를 괴롭히면 당연히 시모는 화가 났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화조차 낼 수 없었죠. 그러다 제가 치매 걸린 시모를 어떻게 하겠다고 겁을 주면 그땐 겁을 잔뜩 먹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웃음을 참는 것도 고역이었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화를 참을 수는 없었는데 시모가 화를 못 참을 한계점이 왔다 싶으면 혼잣말이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물과 재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또 나중에 받을 건물과 돈 때문인지 시모는 화를 꾹 참고 계속 치매 걸린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이 훌쩍 넘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시모는 혼란스러워했죠. 자기들 예상으론 진작에 호스피스 신세를 지고 있어야 하는 저희 친정엄마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두 사람은 점점 저와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과 시모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였죠. 저는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모든 진실을 설명해줬습니다.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장모 왜 아직 살아있어? 곧 죽을 사람처럼 안 보인다며? 몰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며칠 전 CCTV 내용에도 치료에 차도가 없다고 그랬거든? 진짜 사람을 얼마나 부려먹고 뒤지려고. 명훈아, 나 이제 더는 못하겠다. 소연이 쟤 곧 날 어떻게 할 것 같아? 너 여기 내 입술이랑 머리 보여? 이게 다 쟤가 한 거야. 밥 먹인다고 숟가락을 입에 던지듯 넣질 않나. 내가 좀 중얼거렸다고 머리통을 후려갈겨. 이러다 내가 네 호강 받기 전에 죽겠어. 진짜 전현이 미쳤나. 자기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이건 내가 뭐라고 할게. 자기도 잘못한 일이니까 싸움까지 번지진 않을 거야. 그건 그렇고 장모 그녀는 불사신인가 왜 죽질 않어? 아니면 재산이라도 빨리 증여하던가. 여기서 뭐해? 왜 거실이랑 어머님 방 놔두고 뒤 베란다에 있어? 어머님 추우시게. 엄마가 베란다가 궁금하신가 봐. 그래서. 그건 그렇고 당신 말이야. 우리 엄마 때려? 엄마 입술도 그렇고 머리에 멍도 당신이 했다고. 네 엄마도 진짜 지독하다. 그걸 이제까지 참다가 이제야 말하냐? 내가 이제까지 한 행동이 그게 다가 아닌데. 하여튼 건물 하나 얻겠다고 하는 집 보면 자식놈이나 부모라는 년이나. 뭐?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왜 모른 척 그래? 내가 이 정도로 말하면 다 들통난 거 모르겠어? 자, 이거 내가 보낸 이혼 서류 사본이야. 우리 이혼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뭐? 이혼?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 왜 이래? 그리고 아까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사람 입 아프게. 야, 너 우리 엄마가 줄 건물 기다리고 있지? 아니다. 오매불망 우리 엄마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지? 근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 엄마 안 돌아가시는데?
우리 엄마 암 다 나았어. 완치 판정 받았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암이 왜 다 나아? 3개월 뒤에 죽는다며. 그래서 재산 전부 우리들 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봐. 알고 있는 게 있으면서 왜 모른 척을 해? 근데 너 도대체 우리 엄마가 3개월 뒤에 돌아가신다는 건 어떻게 들은 거야? 내가 하도 궁금해서 전화 녹음된 거 다시 들어봤거든? 근데 어디에도 돌아가신다고 말한 게 없어. 설마 3개월 뒤에 다 끝난다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한 거니? 치료가 다 끝났다는 걸, 돌아가신다는 걸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재산 정리하신다고 생각했고? 이야, 우리 남편 소설가였네. 무슨 상상력이 그렇게 뛰어나? 그런데 상상력이 좋고 말고 너무 폐륜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는데 돈부터 먼저 생각하냐? 거기다 멀쩡한 너네 엄마까지 동원해서 동정표 받으려고 하고. 어머님, 저 어머님 치매 아닌 거 알아요. 알고 이제까지 이빨 깨부수려고 숟가락 입에 쳐넣었고 욕도 했고 무슨 개새끼듯 물로 뿌리고 했던 거예요. 아, 어머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어머님 겁먹으라고 한 거고요. 근데 겁난다고도 말 못하시던데 그렇게 아들 앞으로 겁물 생겼으면 싶으셨어요? 치매 걸린 연기하면서 며느리 생고생 시킬 만큼? 거기다 이제까지 우리 집에 나한테 받아온 게 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이 사람이랑 어머님 둘 다 너무 양아치인 것 같아요. 자존심도 없고 능력도 돈도 없어서 사기나 치는 생양아치들. 이년이 지금까지 날 가지고 놀아? 야 이년아, 너 내가 죽인다. 내가 저승길에 너 꼭 데리고 갈 거야.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도 유분수지 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아? 그럼 이제까지 집에서 장모님이랑 전화통화한 것도 일부러 나보고 들으라고 한 거야? 장모님이 나 똥개 훈련시킨 것도 전부 계획된 거고. 잘 안 해. 아는데 뭘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 당신 그리고 당신 엄마 이제 망했어. 이혼당하는 건 물론이고 당신이 빌린 돈 때문에 이제 개털이 아니라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 된 거라니까? 당신 기억하지? 우리 엄마 빌려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닌 거. 당신 나랑 이혼하면 그 돈 알아서 갚아야 해. 나랑 엄마가 당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돈 빌리게 만든 거거든. 야, 이씨,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어?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그 돈 네 엄마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왜 갚냐고? 그리고 이혼? 뭐로 이혼한다는 건데?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이혼이야? 우리 엄마가 치매 걸린 척하는 거? 그거 엄마가 혼자서 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너나 네 엄마가 나 때문에 피해본 거 있어? 없는데 뭐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야, 말은 똑바로 해. 이제까지 네가 피해준 게 왜 없어? 남편 노릇 못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거기다 너 바람 피운 거 기억 못해?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무슨 바람? 누가 바람을 펴? 야, 네가 그 여자 어떻게 만났고 무슨 대화를 했고 뭘 했는지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거 우리 엄마가 함정 파놓은 거야. 네가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으려고 들러붙을 거라면서 엄마가 꼭 이혼 사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 뭐 그렇다고 해도 바람 피우는 건 네가 한 선택 아니겠어? 그때 안 넘어갔으면 끝일 텐데. 그리고 엄마한테 준 돈? 그거 원래 우리 엄마가 받아야 할 돈이잖아. 그 돈을 네가 갚은 것뿐이고. 어디 네가 우리 엄마한테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문자 메시지 한 줄이라도 있냐고. 원래 네가 빌린 돈 생각하면 더 받아야 하는 거 알지? 근데 그것만 받고 끝낸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나 너랑 이혼하려고 꽤 오래 기다렸다. 이미 변호사랑 확인 몇 번이고 했고 이후에 할 소송 소장도 다 준비된 상태야.
그러니까 발악하지 말고 이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머리 받고 후회나 하고 있어. 알겠어? 야, 정소연! 아이! 너 진짜 사람 끝을 보고 싶은 거지? 오늘 험한 꼴 보자는 거지? 진짜 칼부림이라도 나고 싶은 거야?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며 남편이 문제 삼는 일들까지 요목조목 대답하자 남편과 시모는 당장이라도 미칠 것 같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너 생각 똑바로 해라. 지금 이 상황에 그나마 너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엄마랑 나밖에 없어. 솔직히 10년 넘게 백수 생활하는 새끼한테 누가 돈 빌려주겠냐?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사업한다, 도박한다, 돈 날린 전적도 있는데 지금 열받는다고 네 감정대로 하면 너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못 받는 거야. 그럼 도와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놓고 이제 와서 도움 주겠다고? 그거야, 너 하는 거 봐서. 잠깐만, 왔나 보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쫑긋한 순간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이었는데 경찰이었어요. 남편과 시모가 제게 해코지할까봐 얘기를 하면서 신고했거든요. 경찰까지 왔으니 저는 더 겁이 없었고 끝까지 남편과 시모를 조롱했죠. 방금 제 통화 들으셨죠? 저 사람이 험한 꼴, 칼부림 이런 말로 저 협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이혼 소송할 거라 저랑 지금 당장 분리 좀 시켜주세요. 뭐야? 그 경찰을 언제 불렀어? 당신이 소리 지르고 사람 무섭게 하니까 불렀지. 그리고 아까 도와줄 수 있다 말한 건 취소. 아니, 거짓말.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벼랑 끝에 세워놓고 왜 도와주냐? 밀진 못할 망정. 그리고 내가 당신을 벼랑 끝에 세우긴 했지만 직접 떠밀 생각은 없어. 당신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머뭇거리다 떨어져. 그래야 나도 보는 맛이 있지. 야! 네가 날 끝까지 가지고 놀아? 이게 진짜 죽으려고. 야! 흥분한 시모와 남편은 절 어떻게 하겠다고 소동을 피웠지만 경찰까지 온 마당에 자기들에게 득이 될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받게 됐죠. 그 일로 처벌까지 받진 않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제게 유리한 일이 됐습니다. 그날 일이 있든 없든 이미 결과는 정해진 상태였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안 그래도 빚더미에 오른 남편에게 벼룩의 간을 빼어 먹듯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눈물까지 쥐어짜내며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제가 받아야 지난날 고생값인데 왜 봐주려고 하겠어요. 원래도 더 받아야 계산이 맞는 건데 어쨌든 이혼 이후에도 남편은 저와 엄마에게 지독하게 찾아와 도움을 달라고 쫓아다녔지만 저와 엄마는 그날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된 이후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절대 조금의 동정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마음을 접고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엄만 그 인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솔직히 그 인간이 좋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괜한 마음의 부채를 느낄 바에 무관심으로 소식 듣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 많은 빚에 지난 10년 동안 백수로 살면서 이렇다 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듣기론 시골로 내려가서 자기 엄마 집에 잠깐씩 머물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진 모르겠네요.
그 인간이 잘 살길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못되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는 저와 우리 아들 앞에 또 친정엄마 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이니까 또 제게는 제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공백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중간중간 감정이 들어가 버려서 그런지 감정과 체력 소모가 상당했어요. 그럼 전 글을 마치고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미련하게 또 후회 남는 결혼 생활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